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3강을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3.1운동, 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의 연호를 할 때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 단기라고 하는 것은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따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연호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연호를 뭘로 썼냐?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의 청나라의 동치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치 몇 년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는 중국 황제의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일본은 지금도 일본 천황의 지금 연호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 단군의 자손.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단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단기를 사용했어요. 아마 이승만 박사 시절에 다 단기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기는 태극기죠. 태극기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단기가 단군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썼다면은 태극기는 음양오행에 기초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이 성리학적인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애국가를 보면은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우리 기독교적인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 기원, 국기, 애국가, 여기에 다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요소, 그 다음에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중화질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서양 그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저는요,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세력과 싸우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도가 보이고 있지요. 지도에 보면 한반도가 가운데 있고, 한반도의 그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마다 각각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뭡니까? 중국의 유교, 봉건주의가 있는 거예요. 봉건주의는 봉건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자, 제후, 그 다음에 대부, 그 다음에 뭐 선비, 뭐 보통 사람 이렇게 내려오는 중국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이제 중국 봉건주의를 몰아내고 일본이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 속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긴 우리나라를 석방이라고 해가지고 종주국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왕이 자율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고요. 그러나 일본은 아예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본의 식민지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친일 세력과 싸웠다고 하는 거죠. 식민주의.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중국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일본도요, 일본이 점점 커지면서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제는요, 제후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 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세력이 커지자마자 유구를 정복했고 대만을 정복했고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크게 나라를 만들었고 더 나가서 이제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남태평양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옛날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기독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 질서와도 싸웠지만은 동시에 일본의 신토이즘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천황 숭배하고도 싸운 거예요. 사실 일본이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선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 사실 말이 좋아서 내선 일본과 조선 일치시키는 거지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저항을 한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입니다. 거의 일제 말에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거의 반항한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굴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세력만큼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항한 세력은 없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세력이고 그러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신토이즘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문명에 반항했던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죠. 성결교회는 재림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재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 천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국채 명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몸통이 바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국채 명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재림 사상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일본에 대항을 많이 했지만은 정신적으로 일본의 근본적인 사상,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토이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세력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만큼 일본과 대립한 세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 민주공화국과 대립되는 세력이 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절차본에 과거에는 과거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화질서, 중국 봉건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국주의 혹은 일본의 천황 숭배 혹은 내선 일체 혹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일본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1920년대부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한반도가 자기 세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러시아였던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 하나는 일본, 하나는 러시아. 이 세 세력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세기 전반은 일본의 침략이 힘들었지만은 20세기 후반부터는 이 소련의 세력이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말하자면은 우리 한반도의 그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려고 했는데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나와서 유럽 전역에 퍼지고 미국에도 퍼졌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이 공산주의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1920년대에도 이미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세계가 오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는데도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오늘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세력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봉건주의, 또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주의, 또 하나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 세력을 극복하지 않았으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으면은 옛날 천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일본이 지배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 동화되어 가지고 천황을 숭배하는 신도이즘의 그 나라가 됐을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를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으면은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공산주의 질서 안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나라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중국과 싸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일본과 싸웠습니까? 우리 힘으로 러시아와 싸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 세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런 나라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이런 나라와 이겼을까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력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서구 근대 문명이 들어왔고,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사상의 자유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근대 문명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봉건주의도 극복할 수 있었고, 식민주의도 극복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도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세 세력은 결코 우리나라를 중립적인 위치에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력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유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든지, 일본이 지배하게 되면 일본의 구구파가 장악하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신도이즘을 강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도 어떻게 바꿔질는지 모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세 세력보다 더 큰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냐?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좋은 것은 미국은 한반도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도식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우리 한반도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인 거예요. 이 일본에서 독립하는데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일본을 제압해주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줘야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디냐? 이쪽 그림에서 나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지리를 알아야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씨앗.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국,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민족주의적인 단어입니다. 한민족, 사만, 마한, 진한, 변한, 한, 거기에서 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자를, 대일본, 대청국 하듯이 대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한은 민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국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을 약해서 민국이라고 한 것이죠. 민국.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 이 민국은 어디에서 왔느냐? 지금 우리 그 한반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온 겁니다. 사실 동양 사상에서는 군주는 있어요. 왕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군주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정치는 없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는 할 수 있지만은 유민 정치, 백성을 위한다고 그러죠. 유민 정치는 할 수 있지만 소유가 백성인 그러한 정치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군주, 나라에는 임금님이 있고 임금님이 주인인 것이 되어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무지랭이 같은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있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이 어디서 왔느냐? 서양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온 거예요.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미국에 와서 꽃피웠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선교사들과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족 공동체로서의 대한은 옛날부터 이 땅에 있었습니다. 삼한시대도 대한 한족이고, 삼국시대도 한족이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심지어 일제 강점기도 다 한민족의 그 민족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로 민국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군주국으로서의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 처음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국은 국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온 것이고, 민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구체화됐느냐? 3.1운동에서부터 구체화됐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3.1운동 직후에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구체적으로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1884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민주주의는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한 제국이 망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C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C, 3.1운동, 거기에서 C가 만들어졌다. C가 만들어진 거예요. C가 그냥 C만 만들어진 거예요. C가 만들어졌으면 그 C를 심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것이 뭐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부 수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저는 용어는 어떻게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919년에 C만 있었어요. 우리의 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실적으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런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시련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만들어진 나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나라, 3살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남한에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친 강의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씨앗인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탄생인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C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C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독립협회, 신민회, 대한민 국민회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기원은, 민주주의는요, 동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군주국은 있지만 민주국은 없어요.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있지만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동양에는 민본은 있지만 민주는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본 사상이 있지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개념은 동양에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개념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주 엉망인 상태.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화라고 하는 개념은 임금님이 없는 불안한 상태,
예? 임금님이 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질서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지. 백성이 서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이게 무질서한 나라다. 그래서 공화 입고로 불안한 상태, 무질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도 없고 공화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 정치 사상의 산물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사 연구가 그 내재적으로 어떻게 그 조선의 그 정치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발전해서 오늘 대한민국 왔네. 이걸만 얘기를 많이 하지. 어떻게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이것을 누가 받아들였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 과정을 충분하게 밝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대안 두 단어, 민족공동체로서의 대안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유입, 독립협회 물론 1884년 알렌이 오고 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독립협회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임금님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당장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입헌군주제, 임금님은 계시고 임금님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 얘기를 했죠. 그럼 어쨌든 이 독립협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근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1907년부터 시작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 신민회가 뭡니까?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민은 뭘까요? 조선의 그 백성은 구민이야. 이것은 임금님이 주인이고 백성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임금님의 종으로서의 구민이야. 신민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옛날에 그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새로운 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 제국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한 사람인 것이 제국주의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황제가 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다. 이게 조선 안창호가 연설을 참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황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황제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로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종으로서의 백성과 새로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백성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그 민주공화국의 백성이 되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썼더라고. 옛날에는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봉건 질서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 태어나면 정해진 신분이 있어. 그것만 하면 돼. 그러나 이제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잘 계승한 것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대한인국민회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교포단체인데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꿈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포 연합단체 이름이 대한인국민회예요. 그래서 대한인국민회에는 크게 5개의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하와이 지부, 그다음 미국 본토, 멕시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만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고 이 대한인국민회는 근본적으로 사상이 뭐냐면은 이제 조선 1910년에 조선 대한제국은 망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이미 망한 대한제국 아쉬워할 필요 없다. 놀라운 것은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한 연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한제국은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이 와서 먼저 멸망시켜가지고 그거 창피하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고 우리 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그 잘못된 옛날 대한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일본이 와서 대한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그것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종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숙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임금님이 황제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자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고, 그런 꿈 때문에 신민회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제대로 그 꿈을 펼칠 수 없으니까 미국에 간 교포들이 대한민 국민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 이승만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의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달려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도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나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땅덩어리 크죠? 인구 많죠? 역사 깊죠?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의 체이고 저 나라의 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제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는 1인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는 어깨에 대한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민회, 아까 얘기했죠. 형질상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지만은 정신상 민주주의 국가가 바야흐로 발흥되어서 그 희망이 가장 깊은 때다. 이게 1912년의 말이에요. 대한제국이 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대한제국은 끝났으니까 이제 뭐 정신적으로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독립을 하자. 이런 생각을 대한민국민회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 3.1운동 바로 이전에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민주주의가 마음속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씨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말들이 많이 왔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884년 기독교의 유입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 말 속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무성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기원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3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4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